옛날 옛적 작은 마을에 한 바이올린 제조장이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마을 최고의 장인 헨리가 수십 년간 바이올린을 만들어 왔어요. 그의 작업장은 항상 나무 냄새와 함께 아름다운 선율로 가득했죠. 하지만 헨리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기술을 이어받을 후계자를 찾길 원했지만 마을의 젊은이들은 그저 가게 앞을 지나치기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호기심 많은 소년 제이미가 바이올린 제조장을 방문하게 됐어요. 제이미는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열정으로 가득한 아이였죠. 그는 헨리에게 저도 바이올린을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헨리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제이미에게 기대 어린 눈빛을 보내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제이미, 모든 사람은 백지와 같은 상태로 태어나고 그 위에 무언가를 그리는 것은 전적으로 너에게 달려있단다. 제이미는 헨리의 제자가 되어 매일 제조장에 나와서 부족한 기술을 하나씩 배웠어요. 처음에는 나무를 다루는 것이 서툴렀지만 헨리가 차근차근 안내해주며 제이미의 손길은 점점 섬세해졌어요. 그는 언제나 새로운 경험과 실수로부터 배우며 자신만의 기술을 발전시켜 나갔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흐른 후 제이미는 마침내 자신의 첫 번째 바이올린을 완성하게 됐어요. 제이미의 작품을 보면 누구도 그가 얼마 전까지는 나무 블록에 불과하던 재료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믿기 어려웠어요. 그의 바이올린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속에는 제이미의 열정과 노력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소리가 울려 퍼지자 방 한가득 감동의 물결이 흘렀죠. 헨리는 제이미의 등을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보렴, 제이미, 내가 배운 모든 것은 너의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란다. 내가 시작할 때 그저 빈 캔버스였지만 지금 너의 바이올린은 이야기를 하고 있단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제이미처럼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백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어떤 경험을 할지에 따라 우리의 캔버스는 각자 다른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백지설에 따르면 누구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숨겨져 있죠. 그래서 다음번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할 기회가 온다면 여러분의 내면의 공백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위에 자신만의 경험을 채워넣어 보세요. 제이미처럼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한평생 고요하고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아가던 평범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이었습니다. 존은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9시 정각에 직장에 나가 하루 일과를 보내곤 했습니다. 30년 동안 같은 일과를 반복하면서 그는 안정적이지만 다소 밋밋한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죠. 하지만 어느 날 알랭 바디우의 사건 이론에 걸맞은 그야말로 특별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추운 겨울 아침, 존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늘 보던 뉴스를 보고 있던 중 갑작스러운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잠시 쉬었다가 전기가 다시 들어오면 출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전기는 들어오지 않았고 거리에는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은 물 건너갔고 그는 마침내 그날 하루를 일단 걸렀습니다. 하지만 이 정전 사건은 그저 전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전체에 영향을 미친 눈보라와 함께 일어난 대규모 정전은 단순한 장애가 아니라 존의 인생에 있어 실로 커다란 사건의 서막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 그가 쌓아올린 예상 가능하고 안정적인 삶의 틈을 벌려놓았습니다. 정전은 몇 시간 후 복구됐지만 그날 이후로 존의 삶은 도저히 이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정전을 계기로 그는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해 마을 도서관을 찾았고 그곳에서 지금까지는 눈여겨보지 않던 철학 서적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바디우의 철학을 읽으면서 진정한 사건의 의미를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진리의 출현을 의미했으며 그동안 자신이 안주해왔던 삶의 경계를 넘어서야 하는 도전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존은 책을 통해 과거에 자신이 놓쳤던 다양한 가능성과 상황들을 다시금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사람들과 새로운 대화를 시도했고 그들이 겪는 다양한 사건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연대감과 충실함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이는 존이 새로운 주체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 사건은 그의 삶에 일어난 단순한 정전 이상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존은 이 사건을 통해 마을 공동체의 변화를 이끌 수 있었고 그 안에서 자신이 존재해야 할 새로운 역할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측 가능한 하루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매 순간 새로운 사건을 맞이하고 그 속에서 드러나는 진리를 탐구하며 충실하게 반응하는 변혁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바디우의 사건은 존의 일상에 존재하던 잠재적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주었고 이를 통해 세계를 새롭게 이해하고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사건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길버트 하먼 이슬 명적 추론. 이론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존이라는 젊은 탐험가가 평범한 스트릿 페어에 갔다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는 거대한 광장에 펼쳐진 수많은 부스 사이를 거닐면서 다양한 음식과 수공예품들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각도에서 보아도 정체를 알 수 없는 빛이 그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빛은 무지갯빛으로 반짝였고
그 광장이 있는 곳은 어느 높은 빌딩의 옥상처럼 보였습니다. 존은 무언가 특별할 것만 같다는 생각에 그 빛을 더 가까이서 보기 위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빛은 더욱 신비롭게 빛났습니다. 광장의 사람들도 하나둘씩 그를 따라 그 신비로운 현상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죠. 이 빛은 어디서 왜 나타난 것일까요? 사람들은 각자의 가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도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드론 쇼라고 주장했습니다. 드론들이 밤하늘을 화려하게 꾸미던 날들이 많았으니까요. 또 다른 사람은 그것이 외계 생명체가 보내는 신호일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근거 없는 추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혹적이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현명한 노인이 무리 속에서 눈에 띄지 않게 말했다. 가장 단순한 설명이 가장 믿을 만한 것 아닌가? 아마 그저 큰 거울이 저런 빛을 반사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지. 노인의 말에 사람들은 한순간에 숙연해졌습니다. 그제야 모두는 설명적 추론을 통해 여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곧 한 그룹의 과학자가 이 현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장비를 사용해 빛의 정체를 추적했고 결국 밝혀진 것은 놀랍게도 노인의 추측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미술 설치가 바로 그 장본인이었던 것입니다. 예술가가 설치한 거대한 원형 거울이 해질 몇 개의 햇빛을 받아 장관을 연출했던 것이었죠. 존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함원의 설명적 추론이 삶의 여러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데이터와 여러 가설 중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을 선택하면서도 언제나 더 깊은 조사가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오랜 시간을 함께 이야기하며 이 신비로운 사건이 가져온 통찰과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에 그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다음번에 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가장 단순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설명부터 찾아보자. 이처럼 함원의 설명적 추론은 우리가 신비롭고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맞닥뜨렸을 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임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이야기 맥스 셸러의 가치 윤리학을 기반으로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었던 한 노인의 지혜로운 일화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옛날 옛적 가치 마을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순박하고 착했지만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달랐습니다. 어떤 이는 금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고 또 다른 이는 쾌락과 즐거움에 큰 의미를 두었으며 누군가는 지식이나 예술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마을의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서로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마을에는 종종 크고 작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칼릭스라는 이름의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칼릭스는 멀리서 온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고 사람들은 그가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칼릭스에게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칼릭스 앞에 모여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러자 칼릭스는 그들을 조용히 시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함께 산의 정상에 올라가야 하네.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지 기대해보세. 마을 사람들은 칼릭스의 말에 따라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르는 동안 사람들은 저마다 프리퍼드 밸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이는 쾌락에 대해 논했고 또 다른 이는 예술 작품에 대한 사랑을 속삭였으며 누군가는 금으로 가득 찬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산 정상에 도달하자 칼릭스는 그들에게 자연의 경이로운 풍광을 가리켰습니다. 드넓은 하늘과 무수히 많은 자연의 아름다움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가치가 아닌 더 높고 영적인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칼릭스는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셸러의 말처럼 가치에는 계층이 있는 것이오. 금이나 쾌락은 틀림없이 중요할 수 있지만 이 산 위에서 느껴지는 신성한 평화 그리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자연의 아름다움 이러한 것들이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가치일 수 있어. 우리의 감정과 경험을 통해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 높은 가치를 더 자주 인식하고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가치의 중요성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저마다의 가치뿐만 아니라 서로의 가치도 존중하는 법을 깨달았고 더 높은 영적인 가치들을 추구하며 보다 조화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칼릭스는 셸러의 가치 윤리학을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보다 높은 가치를 인정하고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인간의 도덕적 의무라는 것을 일깨웠죠. 그리하여 이곳 가치 마을은 단순한 이해관계가 아닌 더 높은 윤리적 기준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